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당뇨 환자군이랍니다. 6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 한 가지는 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달지 않았지만 마치 폭탄 투하하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오르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진짜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국내 당뇨 연구의 선구자, 국내 최고의 내분비 대사 내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영민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당뇨를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뭘 먹지 말아야 돼 혹은 뭘 먹어야 돼 라고 보니까 아주 의외의 음식들이 당뇨에 나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당을 전혀 올릴 것 같지 않은데 당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환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무가당 주스, 무가당 요거트, 이거 당이 없다고 적혀 있잖아요. 당이 없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당을 더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당, 당을 더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가당인데 그 안에 실제로는 당이 있는 거거든요. 무가당 주스를 드셔도 혈당이 오르고, 그걸 속으시면 안 되죠. 무가당 주스는 그러면 확 오릅니까? 확 오르죠.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과일 주스, 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냥 일반 과일처럼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상하지 못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당이 올라서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우유예요. 우유. 우유요? 우유가 당이 올라갑니까? 달지 않잖아요. 예. 우유도 당이 있어요. 유당이라고 있어요.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갑자기 오르지도 않는데, 요거트 만들어 보셨어요? 예. 우유에다가 요거트 조금 섞어 놓으면 이제 그 다음날 보면은 껄쭉해지잖아요. 그리고 새콤달콤해지죠. 어디서 단맛이 왔을까요, 이게? 유당이 분해되면서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락토스 한 분자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단맛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산이 만들어지면서 새콤달콤해지고, 산이 있으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덩어리로 되거든요. 그러면서 껄쭉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유에는 당이 있는 거죠. 급격히 많이 오르거나 아주 높이 오르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이 왜 우유를 마셨는데 당이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식 중에는 뭐가 위험합니까? 한식 중에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조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댁에서 만들어 드시면 그렇게 설탕을 많이 넣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외식을 하시면은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외래를 보면서 가장 많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 한 가지는 이라고 물어보시면 외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밖에서 사서 드시면 아무래도 집에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식당에서 먹을 때는 그분들이 요리할 때 설탕 얼마 넣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 달아요. 어떤 식당 가면 김치도 달아요. 김치도 설탕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제 환자 한 분은 라면을 드셨는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면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밖에 분식점에서 드시니까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설탕이 좀 들어간대요. 물론 이제 음식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왜 설탕을 넣느냐 그랬더니,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어가지고 이 매운맛이 들어갔는데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설탕을 좀 넣어주면 풍미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그랬더니 라면이 더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음식의 풍미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밥이 메인이 되는 음식들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소위 한 그릇 음식, 비빔밥도 사실은 나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고 밥을 소량을 넣게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밥이 메인이 되는 순간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밥이라 하시면 흰쌀밥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특히 흰쌀밥이죠. 섞여 있으면 좀 덜합니까? 섞여 있으면 잘 못 올라가죠. 섞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흡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많은 거죠. 풀숲을 해치고 흡수가 돼야 되니까, 비빔밥을 드실 때 나물 종류를 많이 드시고 밥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흡수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못 올라갑니다. 또 듣기로는 카레, 초밥, 김밥이 또 안 좋다 그러던데. 그것도 이제 밥이 메인이 되는 음식들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맛깔나게 해서 밥을 쉽게 넘기게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 가게 되면은 오니기리라 그래가지고서 이 주먹밥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덮밥류도 위에 뭐가 하나 덮여 있지만 밑엔 다 밥이고 또 달달한 소스가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흰쌀밥은 아주 쉽게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벽씨가 있으면 껍질을 벗겨내죠. 그러면 편미가 돼요. 그걸 잘 깎아서 바깥쪽에 있는 그 식이섬유하고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을 일부러 날려버린 거가 백미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결정판이다. 기본적으로 설탕과 탄수화물 두 가지를 피하는 게 제일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먹는 집밥 사진을 저희가 몇 장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안심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어묵볶음, 오이무침, 배추김치, 멸치볶음, 열무김치, 계란찜.
아주 일반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식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보는 거는 뭐냐면 색깔입니다. 제가 삼원색 식단을 좋아하거든요. 색깔을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녹색 계열이 있고 노란색 계열이 있고 붉은색 계열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골고루 잘 드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녹색 계통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김치가 두 종류가 있고 오이 무침도 있고 한데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혈당보다는 혈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치 종류를 좀 줄이고 녹색을 조금 더 늘렸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밥은 한 공기인데요. 뭐 저 정도 드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은 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밥 양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중에서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리는 건 누굽니까?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리는 거는 밥이네요. 지금 보기로는. 반찬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군요. 반찬은 지금 혈당을 많이 올릴 만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멸치볶음에 아마 그 물엿이나 뭐 설탕이 들어갔으면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당장 혈당을 올릴 것 같은 음식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드셨을 때도 혈당을 좀 덜 올리게 하는 방법은 지금 시금치라든지 이런 반찬 종류를 먼저 좀 드시고 밥은 좀 후반부에 드시기 시작하시면 훨씬 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은 밥 한 숟갈 뜨고 반찬 먹지 않나요? 옛날에 그렇게 먹었죠. 다 그렇게 먹었지만은 지금은 순서를 좀 바꿔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간단한 순서만 조절하시더라도 실제로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밥을 먹기 전에 소고기를 먼저 먹은 경우 그리고 생선을 먼저 먹은 경우가 밥을 먹고 나서 그걸 먹은 경우보다 혈당이 덜 올라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순서와 식후 혈당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미리 밥이 아닌 다른 음식이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이 흡수가 되려고 할 때 헤쳐나갈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먹은 음식물들이 장에서 신비의 장 호르몬을 또 좀 분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걸 먹지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올라가는 걸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디저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디저트는 다 달아서. 그런데 입은 좀 텁텁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 삼아 과일을 드시기도 하거든요. 과일이 전통적인 과일은 괜찮았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달질 않았어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달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과일을 설탕에 찍어 먹었던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과일에 대해서는 어떤 영양학자들은 나무에 달려 있는 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왜 요새 우리 과일을 살 때 브릭스 높은 거 일부러 찾아서 사지 않습니까? 네, 브릭스 높은 거는 무지하게 달죠. 반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혈당 조절 능력이 정상이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좀 당도 떨어지는 걸 뭘 먹으면 야 이게 무슨 과일이냐 야 무다 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원래 과일이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안심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를 한번 보세요. 좀 푸릇푸릇한 게 있죠. 그걸 사서 드시면 어때요? 달아요? 안 달죠. 네, 안 달죠. 근데 며칠 둬서 노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달아지죠. 결국은 그 껍질 안에 들어있던 당분의 양은 변하진 않았지만 과일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 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들어오는 당분 양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나나는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우리 혈당 지수라고 그러는데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한 60 정도, 덜 익은 그런 바나나는 40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달지 않았지만 사실은 당분은 많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일 중에 특히 더 위험한 녀석이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두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말린 과일. 뭐 망고 말린 거, 곶감 이런 거. 감을 하나 이상 드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곶감을 하나만 먹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서너 개는 그냥 들어가죠. 근데 그게 결국은 보면은 당분은 다 들어온 거거든요. 감 4개에 있던 당분이 곶감 4개로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말린 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의 과일은 배가 불러서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또 옆에 두고 간식처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죠. 저희가 환자분들을 볼 때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어르신들 혈당 올라가게 되면 곶감 많이 드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곶감 많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혹시 당뇨 환자들이 그래도 이건 좀 먹어도 된다 싶은 과일도 있습니까?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발병을 좀 낮추는 그런 과일들을 분석해 보니까 블루베리, 포도, 자두 이런 과일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도 좀 낮았어요. 근데 블루베리 보시면 안에 과육은 조금밖에 없고 주로 껍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라든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라든지 비타민 등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두도 역시 그런 거고요. 포도도 껍질째 다 드셨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과육보다는 껍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3가지 정도의 과일들은 섭취를 했을 때 당뇨병 발병이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일들은 다 당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식후 혈당이 많이 오르는 분들이라면 이런 과일을 안심하고 드셔서는 안 되고, 드신 다음에 혈당을 재어서 이 과일을 먹고 내가 정말 식후 혈당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군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이죠. 블루베리를 한 줌 먹은 사람과 한 주먹 먹은 사람과 한 사발 먹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블루베리도 봉지째 꺼내놓고 있으면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실험이 있었어요. 수프를 보울에다 주는데 한 그룹은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계속 차오르게 만들었어요. 화수분처럼. 그랬더니 많이 먹는 거예요. 딱 요만큼만 주면 그것만 먹고 마는데 계속 차오르게 하면 계속 먹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드실 때 내가 먹을 만큼 꺼내와서 드시면 그것만 드실 텐데 있으면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과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스를 만든다든지 말린다든지 이러지 말고 그냥 썰어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갈아 먹지도 말고. 갈아 드실 때 특히 착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수분과 당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오르게 되고요. 블렌딩을 해서 이제 스무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조금 낫고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도 막 갈아져 있거든요. 아, 그 차이가 있겠군요. 착즙만 했느냐 아니면 건더기까지 남아있는 상태로 블렌딩이 된 스무디냐에 따라 다른데 두 종류 다 혈당이 좀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고, 그냥 이제 씹어서 드시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씹어서 드시게 되면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마치 폭탄 투하하는 것처럼 혈당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껍질은 어떤가요? 껍질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사과를 되게 한 주먹에 들어가는 좀 크기도 크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뭐 청바지 같은 데 붓붓 문질러 가지고 그대로 먹거든요. 얘들이 껍질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식이섬유도 많고 다른 영양분들도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껍질째로 먹기가 편한 사과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과들 중에 일부는 껍질은 질겨서 먹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통째로 드시게 되면 제일 좋죠.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거하고 그냥 아무 때나 빈속에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밥 먹고 후식으로 드시면 일단은 밥이 들어와 있잖아요, 뱃속에. 그리고 반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당분이 다소 높더라도 빨리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많이 먹지를 못해요. 저희가 식당에 가서 과일 디저트 나오는 거 보면 몇 조각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냥 이제 간식으로 드시게 되면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후에 디저트로 드시게 되면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간식 과일도 안 되겠군요. 아니, 간식 과일 좋아요. 다른 간식을 드실 것 같으면 과일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인데 과일은 아주 복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간식을 드시기로 결심하셨다면 과일이 좋은 초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먹는 게 그나마 괜찮은지. 저는 이제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 걸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봐서 이 재료가 뭐야 라고 알 수 있으면 재료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은 신선하다,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어가 있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3원색 다이어트를 좋아합니다. 노란색 계열, 녹색 혹은 푸른색 계열, 그리고 붉은색 계열이 있으면 일단은 삼첩반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몸에 좋을 수가 있어요. 라면도 드실 때 우리가 그냥 뻘건 라면만 끓인 것보다 파송송, 계란, 닭 해서 넣으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이 컬러가 다양할수록 몸에 좋은 음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가지 흰색을 피해야 되는데 백미, 소금, 설탕 조금 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양 조절에 대해서는 복팔분이란 말이 있어요. 배의 8할을 차지한다는 말인데, 위장을 가득 채우는 거에 8할이 아니고 내가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그 양의 8할 정도만 드시게 되면 양 조절에도 대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점을 아주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혹시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점심은 한식을 먹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뭐 드신 거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식판을 들고 이제 저희가 떠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딱 봐서 재료를 모르면 안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판에다가 색깔을 다양하게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건강한 식판이 구성이 됩니다. 개인마다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혹시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2015년도에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이제 식후 혈당에 대한 반응을 쭉 관찰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영양학적인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혈당 지수, GI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인지, 그리고 탄수화물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걸 가지고서 대략 추정을 했어요. 얼마나 오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피하시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사람마다 그 음식에 대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사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가 우리가 우유를 먹었을 때 누구는 이제 고소하게 잘 먹고 이제 소화도 잘 시키는데 누구는 우유만 먹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부글부글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반응도 개인마다 다른 거가 어찌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후 혈당에 대한 반응을 자기가 알려고 하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혈당을 재보셔야 돼요. 손끝을 찔러가지고서 피를 한 방울 내서 매번 이렇게 찌르기가 뭐하니까 요새는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팔 뒤에다가 붙여서 혈당을 그래프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해보시게 되면 식후 혈당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거나 아니면 당뇨병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당뇨에 위험한 음식이다 혹은 당뇨에 괜찮은 음식이다 하는 것들이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다를 수가 있죠.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군요. 우리가 식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들을 쭉 보게 되면은 장내 세균 조성도 크게 관계가 있어요. 내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식후 혈당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먹는 순서도 중요하고 개인이 분비할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인슐린이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지 식후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인종도 차이가 있어서 한국인이 좀 더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도 좀 취약한데 인도 사람들 굉장히 취약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취약하고요. 백인에 대비해서 아시아 쪽 그 히스패닉이라 그러는 그리고 아프리카들이 다 백인에 비해서는 당뇨병에 취약합니다. 백인이 당뇨병에 대해서는 제일 강력하군요. 비만한 거에 비해서는 당뇨병이 덜 생기는 편이죠. 저희 지식인사이드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만한 용어가 있죠. 혈당 스파이크. 왜 그 얘기도 합니다. 고혈당보다 위험한 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혈당 스파이크가 고혈당이죠. 정상보다 혈당이 높으면 고혈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이거는 마치 괜찮은 듯 하다가 휙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연소혈당 측정기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불렀던 것 뿐이죠. 정상에는 생기지가 않아요. 이게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정상인은 단 한 건도 안 생깁니까? 단순당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좀 벗어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정상이신 분은 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달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이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며칠 달다가 떼어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 범위라는 게 밥 먹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 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타이트하게 정의하신 분이 식전에 비해서 식후가 30을 기준으로 잡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제가 보기로는 50은 올라가야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전이 90이었으면 140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스파이크만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당뇨 환자들의 당 올라가는 정도는 정말 무서운 숫자인 거군요. 당뇨 환자들 중에서 특히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을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식후 혈당 올랐다가 그다음 또 저혈당으로 갔다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거든요. 저혈당으로도 갑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혈당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식사량이 적었다든지 그럴 때는 또 저혈당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혈당 조절이 불량한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혈당 변동성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프를 보면 롤러코스터예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롤러코스터. 스파이크보다 무서운 게 롤러코스터군요. 그렇습니다. 식곤증하고 당뇨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혈당이 높을수록 식곤증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 뭐 혈당 오르면 졸리다 소리 하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셔서 그래요. 과로를 했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거나 이런 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졸리시는 거지 몸이 상태가 좋을 때는 밥을 먹고 나서 아마 안 졸리실 거예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지금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것도 틀린 말입니까? 당이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예요. 그런데 올리는 호르몬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하는 단계에서 에너지가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거에 그렇게 목적이 있지는 않았어요. 올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고 싶어도 다른 호르몬들이 나와서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 떨어진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냥 하는 소리죠. 왜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졸리거나 혹은 좀 피곤한 느낌이 들 때 이제 반짝 힘을 내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혹은 아주 달달한 것들 먹으면 좀 힘이 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뇌를 속이는 거죠. 나를 자극하는 게 들어와 가지고 다시 뇌가 기운을 차린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먹지 말고 운동을 하셔도 기운이 나요. 그래요? 어떤 날은 아침에 짐에 가기가 굉장히 싫으신 날도 있잖아요. 엄청 싫죠. 근데 가셔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오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꼭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섭취해야지만 기운이 나는 건 아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에너지를 쓰는데 그게 기운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행동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기운이 없다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럴 때 뭘 먹으면 좋아져.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순간에 나는 음악을 하나 들으면 괜찮아. 나는 산책을 하면 괜찮아. 스쿼트를 몇 개 하면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극이 왔을 때에 하는 행동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먹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스쿼트를 하는 사람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단 거를 찾게 되게 되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잠깐 내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반짝한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나 해요. 찍어주세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뇌가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모니터 앞에서 이러면서 골치가 아팠다 그러면 잠깐 나가서 바깥 바람을 쐬고 한번 돌아오게 되시면 훨씬 더 기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잠깐 집 앞에 가게 나와서 맛있는 거 사오면 좋아지거든요. 맛있는 것 방금 사오면 좋아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왔을 때 이미 좋아요. 이게 나갔다 온 것 때문에 좋아진 거였어요. 네. 안 먹었어도 되네요. 안 먹었어도 되는 거죠. 야, 속았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한 번은 설거지를 하고 한 번은 집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군요. 네, 옛날에 심리 실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50번 쓰라고 했어요. 쓰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가비를 드리니까 영수증에다가 주소, 주민번호, 서명하고 가세요 그러면 잘 쓰고 갑니다. 반복된 거를 할 때 우리의 뇌가 피로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당이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좀 슬픈 얘기인데요. 통계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공복 혈당 장애 환자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당뇨 환자군이랍니다. 30세 이상 성인에 봤을 때 6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공복 혈당만으로 측정했을 때 정상과 당뇨병 사이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뇨병이 현재 있거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에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30세 이상 인구 중에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반이죠.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많이 비만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또 비만의 원인이고 또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헬스클럽 가시는데 한 칸 올라가시면 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거 타고 가시거든요.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그런 정도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환경오염인데요. 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 이런 것들도 당뇨병 발병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미세먼지가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사실은 먼지는 아니에요. 어떤 화합물이다.
PM2.5라고 하는 거라서 2.5 마이크로미터면 흡입을 했을 때 폐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 혈액을 타고 돌면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도처에 다 있어요. 마시는 생수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뇨병의 발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학적으로는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오래 살면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연구돼 있어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건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특히 업무와 관계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호르몬 이야기인데 우리가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가 되는 것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의 축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축이 활성화되면서 부신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를 하는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대개는 생존과 관계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혈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당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는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당뇨에 관한 기본 상식을 조유민 교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